안녕하십니까. GS건설 정창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코스타리카 폐기물 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 사례입니다. 먼저 본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코스타리카 국가 경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타리카는 북쪽으로는 니카라과, 남쪽으로는 파나마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인구 약 500만 명 정도의 한반도 면적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국가입니다. 국토의 거의 절반이 원시림이고 세계에서 생물 다양성이 가장 높은 국가 중의 하나이며 전체 국토의 23%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친환경 정책 시행으로 개발 일선의 국가 계획보다는 다양한 생물 자원과 깨끗한 자연 보존에 중점을 둔 국가 운영을 시행해 왔습니다. 반면에 폐기물 관리 측면을 보면 그동안 단순 매립 위주의 최종 처리만으로 폐기물을 관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매립 부지의 한계, 추가 매립장 확보 문제 등으로 폐기물 관리에 대한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에 우리 정부의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사업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코스타리카 폐기물 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서 중장기의 환경 관리를 위한 정책 깃털 마련과 기초 환경시설 인프라 구축 확보에 기여하고 환경 관리를 위한 인력 및 유지 관리 기술 정대에 기여해 있습니다. 대상 폐기물은 Municipal Solid Waste 생활 폐기물이며 수행 기간은 2014년 3월부터 14개월간 수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보고 드리는 내용 중에는 일부는 현재의 코스타리카 상황과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산호세, 데산파라도스, 아세리 3개의 도시입니다. 산호세는 코스타리카의 수도로 중앙정부를 포함해 대부분의 사회기반 시설이 자리 잡고 있는 도시입니다. 인구는 약 30만 명입니다. 데산파라도스는 산호세의 남쪽에 인접한 도시로 산호세와 더불어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대도시입니다. 아세리는 데산파라도스의 서남쪽에 인접한 도시로 세계의 사업 대상 지역 중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산악지형에 경사가 가파른 농촌 지역으로 인구수는 매우 적은 소도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코스타리카 폐기물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련 정책, 법률, 제도입니다. 코스타리카 정부는 폐기물 관리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2007년 국가 고형 폐기물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에 폐기물 관리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고형 폐기물 관리 계획 및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지자체별로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지침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타리카의 각 지자체는 개별적인 고형 폐기물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폐기물 관리는 보건관리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폐기물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직접적인 세부 집행 및 관리는 각 지자체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보건관리부에서는 폐기물 관련하여서 폐기물 관리 현황 평가 및 모니터링, 국가 폐기물 관련 정책 및 각종 제도 관리, 지자체 폐기물 관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폐기물 관리 지원 등의 업무에는 인력 파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발생 현황입니다. 1인당 1일 폐기물 발생량은 산호세가 1.36, 데산파라도스가 0.86, 아세리가 0.74kg입니다. 참고로 국내 1인당 생활 폐기물 1일 발생량은 2019년 기준으로 1.09kg입니다. 물리적 조성 결과를 보면 유기물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종이, 플라스틱 순으로 조성 비율이 높았습니다.
폐기물은 단순 매립 처분되고 있고 이 중에는 비위생 매립이 39%로 그 비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수거 운반 현황입니다. 산호세는 주중 6일 수거를 원칙으로 하며 아침에는 일반 가정생활 폐기물을, 오후 저녁에는 상업 폐기물을 위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 폐기물은 평균 2회 수거하며 파바스 등 인구 밀집 지역은 매일 수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데산 파라도스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주 5일, 생활 폐기물은 노선별 주 1회 수거하고 있습니다. 아세리도 주 5일 수거, 생활 폐기물은 노선별 주 1회 수거하고 있으나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월 2회 수거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현황입니다. 산호세, 데산파라도스, 아세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대부분 매립 처분되고 있습니다. 일부 재활용 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나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발생되는 폐기물 중에 재활용되는 산호세가 0.84%, 데산파라도스가 1.35%, 아세리가 0.37%로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폐기물 관리 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문제점 도출과 개선 방안, 그리고 마스터 플랜 수립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타리카 정부와 지자체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코스타리카 정부는 국가고용 폐기물 관리 계획 수립과 폐기물 관리법의 제정을 통해 폐기물 관리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고 폐기물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세분화된 규정을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관리법 아래 자원 재활용 촉진법과 폐기물 처리 시설 촉진법 등의 세분화된 관리 규정과 일본과 EU의 각각 순환형 사회 추진 기본법과 폐기물 관리법 아래의 세분화된 규정을 소개하고 제안하였습니다. 코스타리카 정부는 국가 통합 폐기물 관리 정책에서 폐기물 관리의 지향점 및 통합 관리를 위한 기초적인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단 본 계획은 정성적 목표와 기준을 담고 있으며 수치화된 정량적인 목표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폐기물 발생 억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발생 최소화, 재이용, 재활용, 에너지 회수 단계의 정책 방향 수립과 2014년 폐기물 마스터 플랜 수립을 수행할 그 당시에 2020년까지의 각 단계별 발생, 분리배출, 수거, 운반, 처리까지 각 단계별 구체적인 수치적 목표치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목표 달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이 부분은 오늘 발표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코스타리카 폐기물 관리 체계는 지자체별 자체 관리에 그 핵심을 두고 있고 중앙정부는 지원기관으로서 역할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의 관리 역량보다는 각 지자체별 역량에 따라 지역별 폐기물의 관리 수준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통합관리와 장기 플랜 수립을 위해서 폐기물 관리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과 동시에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관리 감독 체계를 확립하고 담당자의 변경이나 개편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본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폐기물 특성을 상세히 조사하였습니다. 그 폐기물 성상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상 분석 결과 재활용 및 유기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폐기물의 평균 발열량은 2600kcal/kg 이상이었습니다. 이 분석 결과를 통해 폐기물의 처리 방식은 다수의 재활용품을 회수하는 재활용 시설과 다량의 유기물질 처리를 위한 시설 확보 검토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발열량 검토 결과 폐기물을 활용한 에너지화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의 추진 또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인프라 확충 계획은 급진적 계획의 수립보다 단계적으로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처리 방식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스타리카는 현재 제한적 재활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발생 폐기물이 직매립으로 처분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폐기물 내에 포함된 다량의 재활용 물질과 유기물질을 분리 선별하여 재활용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폐기물의 배출 형태를 혼합 배출이 아닌 분리 배출의 형태로 발전시키고 분리된 폐기물의 특성에 따라 부합하는 처리시설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매립, 재활용, 혐기성소와 퇴비와 소각, 발전 등의 처리 방식의 다각화로 매립 의존도를 줄여나가되 코스타리카의 현지 경제라든지 사회 등의 각종 여건을 고려하여 점진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각 지자체별로 수립한 폐기물 관리 개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호세 시입니다. 폐기물 분리 및 배출 관련입니다. 폐기물 봉투가 밀봉되지 않고 배출되어 악취 발생, 경관저해 등 문제 발생, 그리고 유기물과 재활용품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웨스트 피크에 의한 폐기물 훼손 등의 2차 오염 문제 발생 등이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전용 봉투 배출, 거점 용기 보급, 대형 배출 용기 설치 등의 개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혼합 배출 형태가 아닌 분리 배출 의무화가 필요하기에 우리나라나 일본, 독일에서 적용되고 있는 폐기물 종량제를 제안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 관련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산호세시의 매립 대상 폐기물에는 약 23%의 재활용 물질과 약 36%의 유기물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매립 대상 폐기물에 포함된 재활용 물질을 회수하기 위한 재활용 선별시설 확충과 유기물질 안정화 처리를 위한 시설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재활용 시설의 개선 및 확충안입니다. 기존 시설에서는 분리 배출되어 수거된 재활용품을 연속 공정이 아닌 단독 작업대의 개별 선별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컨베어를 이용한 연속 작업 수행 및 부분적 자동화 기기의 도입을 통해서 선별 효율 극대화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신규 폐기물 처리 시설인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설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발열량이 2600kcal/kg 이상으로 충분히 에너지화가 가능한 폐기물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설에서는 혼합 배출된 생활 폐기물로부터 먼저 재활용 물질을 회수하고 유기물을 분리하여 유기물을 안정화 처리하며 이 과정에서 가연물만을 회수하여 선별된 가연물은 SRF, Solid Refuse Fuel, 고용연료를 생산하고 이는 소각 처리하여서 전력을 생산하게 됩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MT, Mechanical Treatment, BT, Biological Treatment 등 여러 개의 공정으로 구성되고 시설 투자비가 상대적으로 다른 시설에 비해 매우 높지만 중장기적 폐기물 관리 측면에서 재활용과 에너지화의 비율을 상승시키고 매립량을 절감하여 환경 개선과 폐기물 관리, 선진화를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성이 매우 높은 대안이라 할 수 있고 산호세시와 같이 단독 지자체로 매우 높은 폐기물 발생량을 보이고 기존 매립장의 매립 만료 도래 그리고 코스타리카의 수도로서의 상징적 의미를 고려할 때 해당 시설의 도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급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산호세시에 소재한 까르피오 매립장은 미생 매립장으로 매립가스는 포집하여 단순 연소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립가스 중에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에 비해 온실가스 효과가 21배 높기 때문에
메탄의 회수 및 이용은 코스타리카의 기후변화 대응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연소하여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메탄가스를 이용한 LFG 발전 시설을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데산 파라도스 폐기물 개선안 및 마스터 플랜 수립 내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은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산 파라도스 시의 폐기물 배출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주 1회 수거에 따른 폐기물의 장기간 방치입니다. 위생적 배출을 위해 주요 배출 거점에 장기간의 폐기물을 담아둘 수 있는 대형 배출 용기를 설치하여 폐기물의 장기 방치 문제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수거 횟수 증가를 위해 시의 예산, 노선 등의 검토를 통해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산호세시와 마찬가지로 데산 파라도스 시의 메르트상 폐기물에는 약 25%의 재활용 물질과 36%의 유기물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산호세시와 마찬가지로 재활용 선별 시설의 확충과 유기물질 안정화 처리를 위한 시설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산호세시와 같은 형태의 복합 공정의 시설을 설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투자비 규모나 시의 재정 규모를 생각할 때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기는 어려웠고, 따라서 현지 여건을 최대한 고려한 처리시설의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재활용의 경우에는 기존의 재활용 시설 외의 추가적인 재활용 선별 신설을 통해 재활용 목표율을 증가시키고 매립량 저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여기에 신규 재활용 시설은 완전 자동화 공정이 아닌 현지 여건을 고려한 수선별 위주의 공정으로 단순화시켜서 투자비를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기물이 대량으로 배출되는 배출자에 한해서는 유기성 폐기물을 별도 수거하여서 퇴비화 공정을 적용하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시설은 최대한 단순화하여 투자비를 최소화하고 퇴비 생산만을 위한 최소화 공정을 구성하여 실용적인 시설이 되도록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세리시아의 폐기물 관리 개선안입니다. 알세리시 또한 데산 파라도스 시와 마찬가지로 폐기물의 위생적 배출과 장기간적 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알세리시는 낮은 인구 밀도의 지역 특성상 수거 배수 조직에 의한 개선은 비효율적이어서 주요 배출 거점 설정 및 대형 배출 용기 설치로 위생적 배출을 유도하였습니다. 알세리시 또한 매립 대상 폐기물 내에 재활용 물질과 유기물질 비율이 각각 27%로 매우 높은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미수거 지역에서 배출되는 유기물의 경우에는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간이 퇴비화 시설을 설치하여서 유기물의 안정화 및 퇴비화 활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알세리시 폐기물을 처리하는 후화소 매립장에 반입 폐기물의 전처리 시설을 설치하여서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입도 선별을 통해서 유기물질을 선별하여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 유기물질을 안정화 처리하고 이 과정에서 재활용품을 일부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까르비오 매립장과 마찬가지로 후화소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매립가스를 활용을 위해 LFG 발전시설 설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코스타리카 폐기물 개선 마스터 플랜 수립 추진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실시간 온라인 참석이 어려워 녹화된 발표 영상을 보셨을 텐데요. 혹시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영상입니다만 정창환 팀장님 감사합니다. 코스타리카의 그 폐기물 관리 비전을 아주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발표자 모시겠습니다. KC 코트렐의 박기서 부사장님께서 칠레와 브라질에서 수행하신 대기오염 방지 설비 및 태양열 설비 사업 추진 사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시간을 조금 좀 줄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1973년도에 설립된 회사고요. 주로 산업용 대기환경 플랜트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서 시작돼 가지고 94년도에 환경기업으로서는 국내 최초로 코스피 상장된 기업입니다. 주로 이제 초창기에는 산업용 대기환경 설비를 하는 회사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가스 분야까지 다 확대를 했고 더더군다나 이제 다양한 환경산업 관련됐던 기업들을 체계하면서 성장을 쭉 해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이제 상암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같은 지주회사 체계는 2010년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의 큰 카테고리는 이제 밑에서부터 친환경적인 제조를 하는 분야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기환경 설비에 관계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각종 폐기물 처리 분야,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분야들 이 네 개를 핵심 축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 약 40개 정도 되는 회사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그 각 분야별로 하고 있는 그 회사들하고 하고 있는 업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산업용 대기환경 설비 분야들은 KC코트라는 회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주로 산업용 플랜트로서 이제 발전 설비, 제철 설비, 시멘트, 정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고요. 그 외에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 다양한 그러니까 나라들의 다양한 지역에서 그러니까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가 인바이로 서브라고 환경 서비스 분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주로 저희는 이제 산업용 폐기물들을 그러니까 운영하고 있고 소각장 그다음에 이제 SRF 열 연소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분야로는 이제 친환경 사무환경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유리 생산 기타 다양한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됐던 사업들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중남미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저희가 현재 사업장들 아니면 회사들을 연계하고 있는 곳이고요. 중남미에서는 프로젝트 베이스로 일을 추진하고 있고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러니까 특별한 사업체를 유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남미에서의 EPC 프로젝트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실내 쪽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진출하게 된 것은 어떤 특이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기보다는 일본에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이라는 데서 구아콜다 발전소를 수주하게 돼 있고 거기에 이제 파트너로서 한국 기업들을 하고 같이 진출하고 싶어서 전기집진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1, 2, 3, 4호기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전기집기를 공급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요. 이것들은 이제 순수하게 일본 기업들이 칠레에 진출하게 됐던 것에 대한 동반 진출의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에 관계됐던 프로젝트들은 저희가 그러니까 칠레에 다양한 다국적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데 그러니까 이태리 에너지 계통의 발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이태리 기업을 활용해서 진출했던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ECL이라는 회사한테 접근해 가지고 주로 발전소 내에 있는 환경과 관련됐던 CaOH들을 공급하는 거하고 석탄 해들 이송하기 위한 것들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크되어 있었던 것들은 환경산업기술원에서 그러니까 국내 기업을 지원해 주셨던 산티아고 지역에 있어서의
대기환경 마스터 플랜 프로젝트를 했고 이것을 통해서 다양하게 정보를 좀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브라질 쪽에 있어서는 포스코하고 동반 인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CSP 발전소 내 전기빙기 백필터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태양광 발전소, 태양열 발전소에 들어가는 공랭식 열교환기 관련됐던 내용입니다. 자세한 것들은 뒤에 슬라이드를 보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게 이제 발전소에 설치되어 있던 전기빙기의 전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구아쿨다 프로젝트는 기존에 있었던 MHI가 공급했던 보일러 설비에 필요한 대기환경 설비인데요. 전기빙기를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152메가짜리 이제 주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전기빙기를 그러니까 2007년서부터 2009년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 프로젝트는 석탄화력 발전소고 그 당시 칠레에서는 주로 이제 중유나 가스를 중심으로 했던 발전을 하고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전반적인 에너지 수급 현황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석탄으로 전환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던 단계입니다. 그래서 2007년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석탄들이 들어가게 돼 있고 이거를 기화로 칠레 전체에 있어서의 발전 설비들의 시장이 급격히 변화됐던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저희가 했었던 것은 입찰 정보를 수집하고 전략을 수립해 가지고 기본 설계를 하고 상세 도면을 작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자재 납품과 커미셔닝까지를 다 했던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칠레 시장에 진입하게 된 것은 일본 기업과 동반 이출을 하게 되었었고요. 전기빙기들의 기존 설비들도 일부 개조를 했었고 신설 설비들도 증설을 했었던 것으로서 그 당시에 있었던 기준보다는 훨씬 엄격한 수준으로 했었고 다만 이제 타랑까지 진입하려고 했었으나 그것들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추가적인 그 수준을 하지 못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발전소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탈질 설비, 전기 집진기, 태양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2007년도에 진입할 때만 하더라도 실내 시장 내에 있어서는 전기 집진기를 비롯한 분진 처리 부분만 요구하고 있었고 디녹스라거나 타랑 설비 같은 것들은 2010년을 즈음해서 이제 신설 발전소 위주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었습니다. 발전소 관련 대기환경 설비 사업은 초기 발전소 건설을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게 됐던 가장 중요한 계기들은 칠레에서 이제 큰 그 지진이 있었고 그 지진으로 인해서 발전소들이 크게 데미지를 본 적이 있었는데 한국 기업들이 좀 도와줘서 조기 준공을 하고 이제 그 성능 보증을 좀 지원했던 프로젝트가 있어서 한국의 그 EPC 기업들에 대한 인식이 좀 개선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기하로 포스코 건설이라거나 SK 건설 같은 회사들이 이제 턴키 프로젝트를 수주했고 한국의 EPC 업체가 들어가게 됨에 따라서 국내에 있는 APC 업체들도 동반 진출을 하게 되었는데 초창기에는 칠레 자체에 대한 시장 정보도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공급된 설비들이 만족도를 충분히 유지하지 못해서 칠레 발전업체로부터 부정적인 인식이 일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경에 급격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을 좀 했었고요. 한편으로는 칠레 자체가 이제 미국계 발전소들과 유럽계 다국적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이제 많이 진출해 있다 보니까 미국, 유럽계 회사들의 우호적인 시각들이 있어가지고 다양한 방해 공작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계 업체들에 대한 기술을 선호하게 됐고 포크란 프로젝트 같은 데 있어서는 아주 집요하게 유럽 기술을 요구하게 됐고 그래서 국내 업체들의 진입이 다소 제한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지 설치 업체들의 관리에 한계를 많이 갖게 되었고 그것들은 이제 칠레 자체가 남북으로 긴 지역이고 각 지역마다 그러니까 건설 및 설치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다 다른 것들이 있었던 것을 잘 모르고 한 군데서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나머지에도
진출이 용이할 거라고 판단했던 것에 대한 착오들이 좀 많이 노출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칠레에 있어서 에너지는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에너지 석탄 화력으로 에너지 전환에 따라서 발전소들이 급격히 많이 늘게 되었고 최종적으로는 SK에서 했던 레드 드래곤 프로젝트까지 다 성공적으로 다 수주를 했고 한국 기업들이 많은 진출들이 있었습니다. 2010년 이후에는 한국 환경기업, 예를 들어서 STX나 KC코테레 같은 회사들이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건설회사가 동반 진출을 함으로써 설비 시장에 직접적인 진출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는 2040년까지 칠레 정부도 모든 석탄화력 발전소를 퇴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수정이 생겼고 환경과 관련돼 있던 플랜트에 대한 것은 급격한 시장 위축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40년까지 생길 수 있는 시장들이란 것은 일부 신설 발전소에 대한 환경 개선 작업이라거나 아니면 CO2 저감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다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다소 그러니까 그 수명이 있던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다 이제 폐쇄하는 것으로 진행이 됨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이 급속히 팽창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벤테나스 발전소의 경우이고 벤테나스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ENC가 신규 발전소로 수주해서 진행이 되었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량 설비 같은 것들은 유럽계를 선호하는 바람에 저희가 접근하지 못하고 집진 설비로서 여가식 집진기만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세로 도미나로 태양열 발전소인데 이건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칠레는 잘 아시는 것처럼 남북으로 크게 벌어진 나라이고 북쪽에는 아주 극단적으로 가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수량이 적은 지역이고 남쪽에는 또 강수량이 굉장히 많은 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칠레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전력 공급망들이거든요. 그런데 북쪽에 있어서 주력 산업 중에 하나가 구리 생산 관련된 부분들인데 구리 광산 같은 것을 정렬하는데 물 소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전력망 자체가 잘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산업을 발전시키는 좀 한계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착안해서 스페인에 있어서는 스페인 기업들이 구리 광산 인근에다가 사막 지역에 태양열 발전소를 제안을 했었고 이건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태양열 발전소입니다. 태양광 발전소가 아니고 중앙에 보이는 그 타워에 모든 거울이 반사해서 열을 집적해가지고 용융염에다가 이제 에너지를 축적하는 그런 발전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태양열 집적 발전소를 건설하게 돼 있고 거기에 저희가 열교환기들을 공급하게 됐었습니다. 전체 이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고생했었던 것들 중에 하나는 이게 처음 짓는 발전소이고 의욕적으로 진행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 주 건설 업체인 스페인 업체들이 중간에 이제 그 법정 관리 상황에 도달하게 돼서 저희도 상당히 그 마지막 마무리할 때까지 고생했던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북쪽에 그 물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응축수를 만들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들이라서 공랭식 열교환기로 공랭식 열교환기가 핵심 장비로 들어가 있는 그런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초창기 이름은 이제 아타카마 1, 2 프로젝트였었는데 저희가 납품은 2015년까지 납품을 다 했고 최종적으로 2020년에 가서 작업 일부를 회수하게 된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다 준공이 돼 있어서 이 정도 규모로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돼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칠레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스페인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이고 남미 인근 국가와 외교적 경제적 친밀도가 좀 떨어져 있어서 페루 등의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그 건설 부분을 참여하고 있고요.
지진대의 위치에서 엄격한 내진 설계를 요구하고 있고 따라서 이제 원자력 같은 것이 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봐집니다. 대기 환경 플랜트로서 칠레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산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매력적인 부분들이 아니지만 상당히 실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제한된 업체, 그러니까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1차 잘 기술 지식이 공유되고 있으면 꽤 잘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칠레 중단기 시장 기에는 석탄 화력 시장이 이제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됐던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것들이 존재할 걸로 봐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력 발전은 가능성이 좀 낮고 태양광 시장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위한 ESS는 좀 커질 거로 보고 있고 가장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비철 금속 관련됐던 환경 설비 시장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산업 폐기물 소각이라거나 폐플라스틱 처리 시장들은 확대될 것으로 봐지고 북부에 이제 충분한 태양광을 이용한 청정수소 생산 기반은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브라질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브라질 시장에 해봤던 것들은 포스코가 건설했던 CSP 제철소의 환경 설비를 공급하는 프로젝트로 그러니까 브라질 북부에 있는 해안 지역에 상당히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했고 저희는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한 약 20개쯤 되고 있는 여가식 집진기하고 두 기의 전기 집진기로 하는 프로젝트를 전부 같이 동반해서 진출하게 됐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어려웠었던 것 중에 하나는 관련됐던 엔지니어들이 좀 부족하고 또 그 지역에 있어서 그 영어 가능한 어떤 인원을 수비하기가 되게 어려워가지고 전반적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에러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은 뭐 땅도 크긴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플랜트 건설에 대한 기반 차이가 굉장히 심하고 건설을 위한 기본 장비 및 시설들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 지역에 따라서는 필요한 인력 확보가 되게 어려운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고 다소 높은 관세하고 관료적인 배타적인 사회 문화가 브라질에 있어서의 업무를 약간 방해하고 있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서머리로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중남미 환경 에너지 설비 시장은 잠재력은 여전히 존재하긴 하는데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한국으로부터 가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고 문화적으로 차이가 크므로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1차 검토가 확정된 경우에는 핵심 인력의 배치, 본사의 주기적인 검토 확인을 통한 진행 상황에 대한 명확한 보고가 중요하다고 보고 가능하면 플랜트 투자들을 통한 일괄 사업 진출 방식을 좀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단순 설비 건설에 대해서는 상당한 위험이 동반되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합한 전략 수립, 현지 자원 확보, 긴급 상황 발생 시에 철수에 대한 플랜과 프로그램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입하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 사업의 상황에 따라서는 빠져나오는 것에 대한 계획도 검토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상당히 큰 위험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전 세계 모든 참여자들에게 힘든 시장이기도 하지만 기회가 다소 공평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현지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상생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장기적 사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뒤에 있는 것은 간단한 서머리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뭐 KC코트웰은 다들 아시겠지만 아시아 지역 중국을 포함한 이 중심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사업 대책도 많이 하시는데 특별히 또 오늘은 중남미 지역, 칠레, 브라질 등을 중심으로 한 그런 그 프로젝트 개척 사례라든가 향후 계획을 자세히 또 설명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캐시코트웰이 또 명성에 걸맞게 우리 그 중소규모 한국의 기업들도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고 같은 코어를 많이 진행해 주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마지막 발표를 들을 차례가 되겠는데요. 역시 그 녹화된 영상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두라스 서부 지역 6개주 지속 가능 농촌 개발을 위한 독립형 태양광 설치 사업 사례입니다. 도화 엔지니어링의 전영봉 상무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화 엔지니어의 전영봉 상무입니다. 저희가 수행한 온두라스 서부 지역 6개 주 독립형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온두라스 서부 지역 6개 주 1075개 행정구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발주처는 온두라스 농촌개발진흥청 프라나다스입니다. 그리고 시설은 독립형 가구의 21,036개소, 학교 146개소, 보건소 34곳에 독립형 태양광을 설치하였습니다. 본 사업 기간은 기본 계획 및 입찰 안내서 작성을 2014년 3월 16일에 시작하여 2016년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EPC 업체 선정을 2016년 12월에 완료하고 EPC 착공을 17년 2월 23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 완료를 2019년 4월 22일 날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상 1년간 AS 기간이 추가되어 있어서 실제적인 준공은 2020년 4월 28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온두라스는 카리브해와 태평양 연안에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구역은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그다음 과테말라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후는 제2의 도시인 산페드라술라가 있는 지역은 해양성 기후이고 중앙 산악 지역인 테구시갈파 지역은 온대성 기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구는 약 1,000만이고 화폐는 엠피라입니다. 그리고 주요 자원은 바나나, 커피입니다. 본 사업 지역은 보시는 것처럼 온두라스 서부 지역에 엠피라, 굿반, 인티부카 등등의 6개 주에 그리드가 없는 농촌 지역에 독립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시행처는 온두라스 농촌개발진흥청이고 자금은 한국수출원에서 지원하는 EDCF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PMC는 도화엔지니어링이 수행하였고 EPC는 조인트 벤처 탑 인프라에서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을 위해서는 각 6개 주에 있는 지역위원회, 마을청년위원회 등등이 도와주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ONM은 지역관리 조직을 구성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본계획 및 입찰 안내서 단계에서 사전 협약을 2013년 4월 19일 날 수출원과 온두라스 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PMC 계약을 2015년 3월 16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입찰 안내서를 완료하고 EPC 입찰을 공고하고 EPC 계약을 2016년 12월 20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착공을 2017년 2월 23일 날 하고 한 이후에 본 시스템에 대한 디자인과 스펙을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차 기자재 검수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1차 설계 변경을 신청하고 설계 변경을 계약하고 그리고 마을 단위로 준공하였고 최종 세레모니를 2019년 3월 15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준공은 2019년 4월 20일에 이루어졌으며 AS까지 2020년 4월 28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주민의 호응도가 좋아서 계속적인 요구에 의해서 남은 예비비를 이용해서 추가 사업에 대해서 온두라스에서 신청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2차 설계 변경을 신청하였고 승인이 2021년 4월 16일 있고 8월 달에 지금 계약을 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사업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시는 것처럼 태양광 판넬과 시스템과 그리고 내부 전동, 외부 전동 각종 콘센트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정용 판넬은 130W짜리 1개, 학교는 320W짜리 2개, 그 다음에 보건소는 250W P 8개로 이루어진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초 설계는 인버터 컨트롤 차단기 등이 개별로 설치되고 그 하부에 배터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습기나 먼지, 외부 충격에 아주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사용자가 이 태양광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조그마한 문제에서도 전체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케이싱 안에 인버터, 컨트롤, 차단기를 집어넣어서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외부에는 알람, 스위치,
콘센트만 두게 하고 프레임을 작성하여서 하부에 배터리를 두어 전체 시스템이 일체형으로 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먼저 기자재는 한국 공장에서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한국 공장 개별 공장에서 시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된 기자재를 한 곳에 집하여 발주처에서 무작위 샘플을 통해서 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온두라스를 가지고 가서 온두라스에서는 기자재가 제대로 세트가 제대로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 기자재에 대해서 개별로 성능 시험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온두라스 건설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송은 한국에서 온두라스로 운송 후에 각 기어스 규주에 메인 지역 창고로 기자재를 운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운반된 기자재를 다시 수혜 지역 인근 창고로 분산하여 운반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혜 지역까지는 수혜 지역 인근 창고에서 수혜자에게 분배하여 수혜자가 직접 운반하도록 하였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분실이나 파손이 아주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자들이 창고에서부터는 각자 자기 집으로 이송하여 보관하게 하여 이후 설치자들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공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먼저 태양광 시스템의 이론 교육을 실시하고 기자재 구성 및 아이템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샘플로 설치하여 시공자들이 쉽게 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여러 지역에서 설치를 하다 보니 시공팀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며칠 아주 많은 시공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더라도 각 지역마다 특성이 틀리고 가정마다 다 상황이 틀려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부 시설에 대한 시공 교육을 다시 실시하였습니다. 그게 접지 저항에 대한 시설, 접지 대항에 대한 설치, 그다음에 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내부 배선, 콘센터, 그다음에 특히 직류 램프를 직류 전등을 사용하였는데 직류 전극을 사용하였는데 이 전극에 대해서 극성 연결에 대한 부분이 오류가 많아서 전구가 짧은 시간에 타버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과 변경 조치를 취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시공자들이 장기간 시공이 이루어지다 보니 시공자들의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자의 변동이 있더라도 개별적으로 다 교육할 수 없기 때문에 매뉴얼을 배포하였습니다. 매뉴얼에는 포장 해체, 그다음에 수랑 확인 및 프레임 조립, 지중 전선관 설치, 피벗 모드 지지대 설치, 그다음에 시스템 프레임 조립, 콘센트 및 전구 설치하는 방법, 그다음에 시스템 연결하는 방법, 그다음에 마지막 동작 시험까지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기술자들이 쉽게 매뉴얼을 보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태양광 시스템 설치 사진입니다. 남향으로 주택 인근에 설치하고, 그리고 기초 판넬을 보시는 것처럼 콘크리트로 해서 기초 판넬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듈과 시스템 사이에 전선관을 땅속으로 매설하고 가정 내로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가정 내에 두게 하고, 이 시스템에서 나온 전기를 옥외 램프, 옥내 램프, 그다음 기타 콘센트 등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이런 이후에 별도 감리자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AC 전압, DC 전압, 그리고 접지 저항, 그다음에 태양광 모듈 검사 등등 성능 시험을 설치하여 리포트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했습니다. 무명률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도식화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도식화된 매뉴얼을 주민에게 설명하고, 그리고 이것을 코팅하여 시스템 옆에 걸어두고 항시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이후에 감리자, 시공자,
그다음에 지역위원회, 그다음에 주민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 사인하고 사진을 찍고 해서 최종 준공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정부기관에 있는 장관, 영부인 등등이 참석하여 준공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각 단계에서 주요한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본 계획 시 수혜국 조직과 언어 차이로 인해서 네트워크 구축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상호 의견 교환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처음에 대면에서 필요한 대면 대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현지 사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그리고 일부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현지 현황을 파악하고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업 조직이 자주 변경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의 결정과 승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교통과 인프라 부족으로 실제 청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결합도나 위성사진으로 대체하여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비의 경우 각 지역마다 물가와 운송 비용의 차이로 인해서 소요 공사비 산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혜국에서 최대한 협조하여 그 수혜국 자료를 이용해서 저희가 가능한 적정한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설계 기준은 수혜국에 없어서 한국 기준이나 월드뱅크 기준을 적용해서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수혜국과 협의가 필요한데 이 협의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그 협의 결과 설계 기준에 따라서 공사비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찰 안내서 작성 시에는 입찰 기업의 그 조건 선정 시 과도한 제한을 했을 경우 입찰 업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많은 기업을 확대할 경우 공사가 어렵거나 부실 공사가 될 수 있는 기업이 낙찰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치 공사 업체 선정 시에 입찰 금액이 업체 선정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가 낙찰이 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 진행이 어렵거나 설계 변경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공 시에는 수혜국의 용어에 의해서 설계 변경이 진행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공여국에 대해서 승인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지 로컬 자재 단가와 설계 변경의 당위성에 대한 평가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 설계 변경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설계 변경의 절차를 반드시 숙지하고 진행하여야만이 공사와 설계 변경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혜 지역이 오지라 자재 운반과 관리가 매우 어렵습니다. 분실도 많고 파손도 많습니다. 그리고 운송하는데 시간도 아주 많이 걸립니다. 저희는 그래서 가능한 수혜자가 직접 최종 단계에서는 운반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부분에 대한 위험률을 최소화시켰습니다. 넓은 지역에 장기간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수혜자들이 계속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변동된 수혜자에 대한 집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준공시까지도 수혜자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수량이 어져나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수혜자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서로 악유가 발생하고 계속 혼돈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준공 승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수혜 지역이 문맹률이 높기 때문에 문맹률이 높고 오지에 있어서 준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주민의 실수나 관리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AS를 요구하여 준공이 계속 지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사업은 EDCF 토론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주민 호응이 좋다 보니 정부에서 선거용으로 이 부분을 사용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정부 위주의 사업인 것처럼 꾸며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운영 관리 시의 주요 이슈입니다.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메뉴를 도식화하여 주민들 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 관리를 위해서 수혜자가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고 일정 금액 지불하여 기술자가 주기적으로 관리함에 따라서 시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남미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사업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남미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존재하고 사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가 풍부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력 공급 현황이 좋지 않고 그리드 미비로 지역 단위 에너지 시설이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 소요가 많아 신재생 시장이 급성장 중입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의 치안이 불안하고 로컬 자재 확보가 어렵고 인프라 시설 미비로 운송 및 공사가 지연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영향도 쉽게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 상황을 이해하는 이해가 필요하고 현지 업체와 네트워크 구축 및 긴밀한 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공에 대한 경험이 축적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 온두라스 지속 가능 농촌 개발을 위한 독립형 태양광 설치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영봉 상무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환경산업기술원에서도 GCF 재원을 활용해서 그 피지 농업 공존형 태양광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상무님께서 소개해 주신 이 GCF 사업도 굉장히 좀 유사한 사업이라 저희들한테는 많이 흥미로웠습니다. 지금까지 그 훌륭한 두 개 세션을 통해서 훌륭한 연사분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C3 세션 좌장이신 그 산업통상자원부 김영주 국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는데 우선 예정된 시간보다 약 한 20여 분 조금 지연되게 넘겨드리게 돼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국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